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일어났던 사고. 때는 6년 여름이쯤. 그때가 예비군 동원훈련 때문에 머리 긴 아저씨들이 부대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원 아저씨들이 대대본부 자주포 기동훈련교장에서 현역들이랑 같이 훈련할 때 생긴 일입니다. 저는 독립포대라서 대대에 갈 일이 자주 없었는데 그땐 무슨 일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여러 부대원들과 대대의 볼일을 보러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막대대에 도착해서 이래저래 막사 앞에서 담배 피고 이러고 있는데 사고가 났더군요. 자주포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이등병들은 사수, 부사수 이런 거 전에 유도병 역할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이자대로 온 지 한 달도 안 된 이등병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자주포 뒤에서 선정리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포 조종수가 못 보고 후진해버린 거죠. 짬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든 요령껏 피했을 텐데 이등병이라 정말 어어하다가 그냥 자주포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쭉 한참을 가고 나서야 조종수랑 부반장이 그걸 발견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흙속에 반쯤 묻혀 내장이 다 터져서 피를 컥컥하고 토합니다. 무언궤도에 밟혔으면 아예 형체도 없고 즉사했겠죠. 하지만 흙이랑 자주포 사이에 끼어서 속은 다 터졌겠지만 형체는 있고 살아는 있었던 거죠. 병원 수송을 위해 헬기도 부르고 놀래서 전부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놀랬던 건 아까 처음 말했던 동원 예비군들 이거 봐라 이 새끼 죽는다라고 말하고 웃으며 숨겨뒀던 폰카로 사진 찍던 모습은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대대장 막사에서 뛰쳐나오면서 찍지마 이러면서 예비군들 휴대폰 다 막고 헬기 부르고 전 군대에서 이런 일로 헬기 부르면 헬기가 바로 뜨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절차 때문에 헬기가 한참 뒤에 오더군요. 물론 그 이등병은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 장례식 때 대대장 애들 부모한테 싸대기 맞고 들어보니 사단장이 직접 와서 애들 부모한테 사과하고 했다더군요. 그 후로 우리 부대엔 유헤드 뱅뱅이란 게 생겼습니다. 유도병 없이는 자주포를 후진시키지 마라. 헤드 조종수와 포반장 등 통신용 헤드셋 없이는 후진시키지 마라. 뱅뱅 후진 전에는 항상 빵빵하고 클락션을 울려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유헤드 뱅뱅 너 머리 돌았냐? 이라고요. 여튼 그 후로 이 사건 때문에 대대장도 바뀌고 뉴스에도 나고 후유증이 한참 갔었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야기. 양로원의 귀신. 어머니께서 슈퍼마켓을 하셨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였죠. 하루는 옆집에 단칸방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 손녀 이렇게 두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손녀 두 명이서 사는 거였더군요. 수입이 전혀 없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날 우리 집에 손녀와 함께 과자를 사러 왔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아시는 사이더군요. 어떻게 아는지 들어보니 보름 전 아침 7시쯤 할머니와 손녀가 너무 추운데 갈 데가 없어서 잠시만 있어도 되겠냐고 하며 슈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가게에서 팔던 옷빵이랑 우유, 어묵 같은 것들을 그냥 주셨답니다. 그렇게 2~3시간 정도를 쉬시다가 나갔다더군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보름 전에 그 일은 아침에 어찌 된 거냐? 하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귀신 때문에 도망쳐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랑 손녀들이 사는데 수입은 없고 구청의 기초생활수급자인가 그런 걸 신청했는데 구청 직원이 일단 지낼 곳도 없고 하니 동네 양로원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살집 조그마한 방 하나라도 얻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요. 양로원은 낮에는 동네 노인들이 와서 노시지만 밤에는 모두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해서 양로원에 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날 밤에 손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대문 앞에 하얀색 한복, 소복 이런 거 입은 여자 귀신이 죽을 듯이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양로원은 옛날식 목조 건물이고 화장실도 푸세식이며 옛날 집 창호 지문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의 사극에 나오는 집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떨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몇 시간째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손녀를 깨웠지만 이상하게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용기를 내 문에 구멍을 살짝 내서 밖을 봤는데 할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고요.
그날은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양로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으나 다들 무슨 소리냐며 그냥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을 지낼 곳도 없고 해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둘째 날이 왔습니다. 둘째 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그늘도 역시나 호호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제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니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이 이쪽을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첫날은 대문 앞이었는데 그날은 마당 중간에 서서 웃고 있었답니다. 그늘도 역시 손녀는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역시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을 지낼 곳이 없고 이대로 나가봤자 얼어 죽는 길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셋째 밤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 밤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은 웃으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날은 대문 앞, 둘째 날은 마당 중간, 셋째 날은 방문 앞. 그럼 내일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방 안에 그것이 들어와 본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신기하게도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고 내인연하며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웃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더니 잠들어 있는 손녀를 바라봤답니다. 너무 섬뜩해 다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이 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손녀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얼어 죽는다 해도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걷다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우리 가게에 동네 아줌마들 몇 명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양로원에서 들었던 노인들도 있고 해서 순식간에 소문은 온 동네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이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굳이 밤에 양로원에 찾아가서 잠을 청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양로원에 귀신이 있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돌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양로원 보수공사를 한다더군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꾼다며 수도공사도 해야 했던지라 마당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들어가다 보니 관 하나가 나왔는데 열어보니 여자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완전히 백골이 된 여자 시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있었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진짜 귀신이 있었구나 라면서요. 그렇게 관을 파내고 경찰들도 와서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이었죠. 양로원 보수공사정관이 나왔다 이렇게요. 몇 달 후에 그 할머니를 담당하던 공무원한테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체가 수십 년이 된 거라 누구인지 밝히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집도 개인 소유의 집도 아니고 이걸 조사하려면 도대체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지라 그냥 굿 한 번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결정났다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어째서 집마당에 묻혀 있었는지 누가 시체를 집마당에 묻는지 참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만약 사이코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자기 집 마당에 시체를 묻는다 해도 관에 넣어서 묻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끝내 밝혀지진 않았죠.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옆에 큰 대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집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다. 이 이야기는 2년 정도 전의 일이다. 내가 저녁 5시쯤 고등학교가 끝나서 돌아오다 우연히 우리 집 앞쪽의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쪽의 2층 방에 창문과 커튼이 열린 채 불이 켜져 있었다. 빈 방으로 알고 있었던 곳이라서 자세히 봤더니 베란다 안쪽의 모습이 보였다. 방의 천장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설마하며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밧줄이 확실히 보이고 그 아래에 사람 머리가 있었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퇴근하셨던 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버지도 역시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다.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 방의 모습을 살폈다. 분명히 목을 맨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도착하고 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관이 방에 들어간 것인지 커튼이 쳐지고 창문이 닫혀서 의상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미안해하는 모습의 집주인과 경찰관, 구급대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한 명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그럴까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게 됐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군요. 저 방은 빈 방이라 집주인이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도대체 왜요? 라고 묻자 경찰관 두 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겠군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진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어서 귀신이 나오기 전에 위조품을 매달아 놨다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나와 아버지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찰관도 곤혹스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런 뼈면은 옛날 그 방에서 자살한 기일이라 매년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매달아 놨더니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뒤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 사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 아파트는 지금 허물어지고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다에서 온 사람.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던 어느 여름날 겪은 실화다. 우리 집은 바다 근처에 있어 평소에는 여름이라도 시원하게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지 않는 그야말로 열대야였다. 아직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2층의 침실에서 자고 있던 나는 더위와 갈증에 자다가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끼익, 끼익 하고 계단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대 쪽을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좋게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집에는 부모님과 나 말고도 1층에서 할머니가 주무시지만 다리에 힘이 약하셔서 웬만한 일이 아니면 2층에 올라오는 일은 드무셨다. 나는 무서워져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그 사이에도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비슷한 간격으로 계속 울려 퍼졌다. 게다가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정체 모를 발소리에 덜덜 떨고 있던 와중에 나는 이상한 점을 하나 알아차렸다. 소리가 너무 오래 나고 있어. 우리 집 계단은 15개 정도였다. 그렇지만 소리는 적어도 50번이 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불에서 머리를 살짝 꺼내서 계단 쪽의 문을 보았다. 나는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문에 붙어있는 불투명한 유리에 앙상하고 새하얀 얼굴이 바짝 붙어 있었다. 젖은 긴 머리를 유리에 찰싹 붙이고 마른 얼굴로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리가 불투명했던 탓에 그 얼굴에는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어째서인지 괴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다. 일요일이었지만 아침 일찍 아버지가 나를 급하게 깨우신 것이었다. 오이, 에이, 일어나거라. 왜 그래, 아빠. 너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었니? 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계단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와 불투명한 유리에 붙어있는 기분 나쁜 얼굴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말 그대로 새파랗게 질렸다. 아침이라 해도 떴고 옆에 아버지도 계셨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어젯밤에 얼굴이 붙어있던 그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바다에서 풍기는 비린내가 느껴졌다. 바다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몇 배는 진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계단의 모습이었다. 아마 바닷물인 것 같은 미끄러운 액체 투성이가 되어서 해초 같은 것이 계단 가득 붙어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져 갈색이어야 할 계단은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아빠,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말하며 해초 같은 것에 손을 뻗은 순간이었다. 손대지 마라. 평소에는 자상하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손에 댄 후였다. 그것은 해초가 아니었다. 머리카락. 그랬다. 계단을 새까맣게 메우고 있던 것은 해초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었다. 아버지는 곧바로 내 손에서 머리카락을 뺏어서 던져버리고 손을 수건으로 몇 번이고 닦은 누나를 꼭 껴안았다. 그 후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누군가의 장난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를 보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5번째 이야기. 다리.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상당히 벽지여서 TV 전파가 끊길 때도 있고 광 케이블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버스도 1시간에 1대가 겨우 오는 시골이다. 하지만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나는 매우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62년 전에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다. 그렇게 낡은 집이기 때문일까 우리 집에는 정체 모를 것들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내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소복을 입은 여자라던가 복도 끝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머리카락. 몇 번을 닫아도 잠시 후에는 반쯤 열려있는 우물, 익사한 것 같은 사람의 뒷모습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것들 중에도 무서운 것과 무섭지 않은 것은 명확히 나눠진다. 익사한 사람의 모습은 몹시 무서웠지만 방 앞을 지나가는 여자나 머리카락은 그닥 무섭지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서운 것을 넘어 기분이 가장 나빴던 체험이다. 그 사건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 목욕을 하게 되었다. 아마 새벽 1시 정도였을 것이다. 몸을 씻은 뒤 머리를 감았다. 눈을 감고 별 생각 없이 머리를 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기분 탓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계속 머리를 감았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리 무섭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하지만 보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것은 딱히 없기에 그리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나는 머리의 거품을 물로 씻어내고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거울을 봤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다. 내 1.5m 정도 뒤에 있는 10cm 정도 높이의 선반에 그것이 서 있었다. 검은 소년의 다리가 하나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거울로 보이는 것은 무릎에서 조금 위쪽까지여서 성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직감적으로 소년의 다리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 다리는 상처와 진흙투성이었다. 나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 속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 다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리에 붙은 무수한 상처들이 곪기 시작하더니 구더기 같은 작은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역겨움을 참을 수 없어 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거울 속의 다리가 썩어서 너덜너덜해져 살점과 피부가 벗겨져 떨어지는 것이었다. 평소 고 영화를 좋아하던 나였지만 도저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 토했다. 욕실의 위에 계신 냄새가 풍겼지만 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기 전까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토하는 것이 멈추자마자 다리가 있던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며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 다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난 뒤 할머니에게 그 일을 말했더니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옛날 이 근처는 석회암이 많이 나서 광산이 많았단다. 너희 할아버지도 광산에서 일을 하셨지. 그런데 할아버지 동료 중에 다이너마이트에 복사한 사람이 있었어. 어쩌면 그 다리는 그 사람 다리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다리가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보게 된다면 부디 성불하기를 빌어주어야겠다. 6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드라이브. 20여 년 전 내가 아직 중학생이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나의 친척 중에는 티라는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상냥하고 말도 잘하는 분이셨지만 신랑이 병으로 죽고 나서 성격이 바뀌어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농구 동아리 연습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8시 반쯤 되었을까요? 체육관에 T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친척분이 찾아오셨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현관으로 가서 T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돌아온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양이다. 네, 그럴 리가. 친척분께서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셨다니까 어서 가보거라. T씨와 만난 것은 몇 년 만이었지만 기억에 확실히 남아 있었기에 본인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T씨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밤길을 달리며 나는 T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어디 있는 병원인가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있어. 상태는 어떠신데요? 나도 잘 몰라. 어쩐지 매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운전은 제대로 하고 있었지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교회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모두 시내에 있는 데다 시 바깥쪽은 산지여서 다른 도시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내가 질문을 해도 매정하고 짧은 대답뿐이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그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T씨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는 다른 시로의 경계까지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가게 하나 보이지 않고 산속에 민가가 몇 곳 보일 뿐입니다. 나는 위험하다 싶어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동아리에 연락할 게 생각나서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억지로 내렸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창문으로 몰래 밖을 내다보니 T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가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몹시 기분 나쁜 예감에 나는 서둘러서 반대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그대로 집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어머니에게 택시비를 부탁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숨을 헐떡이고 아버지는 느긋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T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T씨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정신과에 입원을 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 남겨진 T씨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T씨의 집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T씨의 친가에 전화를 해서 고모할머니께 사정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T씨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곳에 이틀 전부터 무단 결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 T씨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T씨는 지갑을 제외한 귀중품은 모두 집에 놓고 자동차를 타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방에는 수많은 술병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T씨는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아마 내가 슈퍼마켓의 창문 너머로 본 것이 마지막이겠지요. 너무 오랜 시간 종적을 감췄기에 이미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날 내가 계속 그 차를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T씨는 나를 데리고 어디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7번째 이야기, 영업사원. 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주택지, 즉 단지에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도는 것은 아니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 구역 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한 단지만은 영업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선배에게 물었더니 시골인데다 여기서 멀고 주변 인원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단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도중 그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고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집도 많았습니다. 대충 30만 입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분양할 때 종이로 창을 가려놓곤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니만큼 해는 빨리 떨어져서 가끔씩 그 너덜너덜해진 종이 너머로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지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동 앞에 있는 거주자 명단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주 상황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입주자의 성이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딘가 섬뜩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적게 살아
낮에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곳이다 보니 더욱 무서워져 나는 더욱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동의 바로 앞을 지나가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1층의 종이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층도 3층도 모든 방에서 똑같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멍하니 보고 있는데 1층의 종이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헐렁한 흰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아기에 가득 찬 미소라고 할까? 눈이 뒤집어진 채로 미소를 나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문득 위와 옆을 봤더니 2층도 3층도 모두 한결같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주임에게 이야기하자 주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일부터 나의 구역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